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바쁜 아침 오늘장 관전 포인트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하루 만에 4,500선을 기록한 코스피, 반도체주가 좀 쉬어가나 싶더니 분위기 반전을 이뤄내며 어제 마찬가지로 또 한 번 코스피 상승세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방산과 조선, 2차 전지주들도 강세를 이어갔는데요. 다만 로봇주는 CES 모멘텀 소멸 속에서 약세를 보였던 하루. 반도체주 기세는 대단합니다. 어제는 반도체 형제들 중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강했는데요. CES에서 HBM4와 관련해서는 16단을 처음으로 공개를 했고 이 모멘텀이 주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SK 하이닉스 질주 속에서 종가 기준 일본의 시총 1위인 도요타의 시가총액을 제치고 마감을 했는데요. 삼성전자도 질세라 장중 상승으로 분위기를 반전시켰죠. 실적 기대감이 하방을 좀 지지해주고 있는 건데 어제 로이터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160%나 증가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외신들도 보시듯이 역대급 4분기 실적을 기대하고 있는 건데요. 재료가 워낙 좋다 보니 신고가 종목들도 속출했습니다. 반도체 투톱뿐만 아니라 소부장단에서는 한미반도체 DI도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경신해냈는데요. 다만 HPSP는 블록딜 뉴스 속에서 애프터마켓에서 크게 상승폭을 줄이고 마감했습니다. 개장 이후 영향은 계속해서 주시하셔야겠고요. 랠리 지속의 힌트, 간밤 미증시 반도체주 분위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와 AMD는 좀 쉬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만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메모리 반도체주. 보시듯이 마이크론이 10% 넘게 올랐고 샌디스크는 무려 27%나 급등 마감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75% 강세로 마감합니다. 샌디스크 급등의 배경에는요, SSD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어제 젠스낭 CEO의 CES 기조연설 장면입니다. 젠스낭 엔비디아 CEO, HBM만으로는 GPU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를 하면서 새로운 메모리 스토리지 플랫폼 ICMSP를 구상을 어제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들어가 봐야겠는데요. 기존에는요, HBM이 GPU 옆에서 컨텍스트, 그러니까 모든 정보 처리를 거의 담당을 했다면 이제는 병목 현상이 심하니까 메모리를 보시듯이 계층화시켜서 D램 그리고 SSD와 함께 이 부담을 나눠 갖겠다. 바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중요도가 떨어지는 정보일수록 이 아랫단으로 내려보내서 병목 현상을 좀 줄이겠다는데 SSD가 더 많이 사용된다는 부분에서 미증시에서 낸드, SSD 관련주 샌디스크가 그렇게 강했던 겁니다. 사실 우리 반도체주가 SSD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시장의 점유율을 압도하고 있죠. 요 며칠 D램 가격 상승에 대한 내러티브가 반도체주에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면 오늘은 낸드, SSD에 대한 모멘텀이 더해질 가능성도 열어두셔야겠습니다. 반도체주뿐만 아니라 어제는 방산과 조선주도 강했는데 방산은 이미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듯 자주국방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이고요. 조선주는 수주 소식이 부각되면서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 새해 첫 수주를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수주 소식으로 출발을 합니다. 미주양 LNG선과 관련된 내용인데 12월부터 보시듯이 LNG선 발주에 대한 움직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제는요, 조선주뿐만 아니라 LNG 기자재 관련주들도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LNG 발주 재개 신호탄, 여기에 정부가 한미 조선협력 사업 발주에 나섰다는 일각의 추측까지 더해지면서 조선주들이 상승 탄력을 계속해서 이어갈지 잠시 후 오늘장 전략통에서 한 발 더 들어가 보고요. 로봇 그리고 현대차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겠죠. 어제 보스턴 다이맥스의 아틀라스 첫 시연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현대차 미디어데이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큰 키에 360도로 돌아가는 관절, 아틀라스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프리마켓 그리고 장 초반까지만 해도 오늘 주도주는 현대차 그룹주겠구나 싶을 정도로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 반도체가 살아나면서 해당 종목들은 어제 결국 밀렸습니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CS발 로봇 모멘텀은 이제 끝인 건지일 텐데 곧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팩트체크 이어가고요.
간밤 미증시에서 테슬라가 한 4% 정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나 이 배경에는 CES 발표, 엔비디아의 로보택시 계획으로 인한 경쟁 우려감이 있는데요. 외신 일각에서는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공개 역시 테슬라 밸류에이션을 뒷받침하고 있었던 자율주행과 로봇에 대한 내러티브 훼손 우려로도 이어졌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요, 테슬라 하락이 오늘장 2차 전지주 부담 요인은 아니라는 건데 오히려 2차 전지주는 리튬 가격 상승세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ESS 수요 증가로 인해서 리튬 공급 부족 전망 어제 밤에도 함께 부각이 되면서 앨범할 새벽에는 8% 넘는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2차 전지주는 보시듯이 리튬 가격 상승세 계속해서 주시해 봐야겠고요. 이제 슬슬 4분기 실적 시즌을 좀 대비해야 하는 걸까요? 어제 증권주를 보면 미래에셋증권은 물론 스페이스 X 모멘텀이 좀 강하게 작용을 했지만 여타 증권주들도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배경에는요, 증시 활황 속에서 4분기 실적이 특히 기대가 된다는 해석이 작용을 한 건데 일정 차원에서 좀 보자면요. 기획재정부 이제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뉘었죠. 9일 오후 2시쯤 재정경제부는 예고한 대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증권주 상승의 촉매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일정도 함께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요즘 참 국제정세가 복잡합니다. 한중 정상회담 바로 다음 날 중국은요. 일본을 대상으로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립니다. 여기서 이중용도 물자란 말 그대로 민간용과 군사용 두 가지 용도로 쓰일 수 있는 걸 말하는데 사실상 히토류 수출을 중단한다는 뜻으로 보이죠. 장 마감 이후 나온 이 뉴스 속에서 시간의 거래에서 관련주들 강하게 움직입니다. 히토류 관련주 안에서는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이 시간의 상한가를 터치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일까요? 바로 EUV 포토레지스트 규제겠죠. 그렇기에 포토레지스트의 원료 관련주인 경인양행 역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터치합니다. 히토류 관련주는 여기에 한 가지 더 재료가 있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확보가 국가 안보 우선순위라고 언급한 영향까지 더해서 개장 이후 흐름 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팩터로 오늘장 지수 분위기까지 좀 가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신의 신고가, 여기에 특히 메모리 반도체주가 강했죠. 6시 마감한 야간 선물은 0.85% 상승으로 마감합니다. 우리 시장 상승 출발 가능성 크고요. 오늘도 반도체주가 우리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갈지, 그리고 어제 외국인은 팔고 개인은 좀 사들이는 모습이었는데 수급 역시 함께 주시해 보시죠. 자, 바로 굵직한 이슈들이 오늘장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들, 이완수 대표와 함께 한 발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브리핑 통해서 오늘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굵직한 이슈들 잠깐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구체적으로 오늘장에 미칠 영향들, 특히 종목 영향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굉장히 오랜만에 머니플러스와 함께 주셨어요. 오랜만에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은데 네. 앞으로도 깊은 인사이트 기대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을 움직일 이슈들이 정말 많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부터 좀 출발을 해보면 지금 시가총액 규모가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12월 중순부터 그리고 1월 6일까지 지금 시가총액이 800조 원을 단숨에 그렇죠. 돌파한 네, 상황인데 작년 10월이었을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의 시가총액을 합쳐서 메모리 천조국이 됐다. 그렇죠. 라는 말들이 나왔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홀로 메모리 천조국 시대를 돌파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커진 거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밤 미증시에서 반도체주, 특히 메모리 관련주들이 특히 강했습니다. 샌디스크가 무려 보시듯이 27% 넘는 상승세를 보였는데 여기서 궁금한 건 삼성전자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차익 실현을 대비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강한 상황이니 조금 더 상승세를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먼저 후자를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은 지금 시작된 것은 2026년도 이제 주가 평가가 지금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더 높은 곳을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 지금 4분기 영업이 지금 20조 원대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안 나오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만약에 20조 원 정도가 달성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올해 2025년 작년이죠. 작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41조 원의 영업이익이 나왔다는 거고요. 이 정도의 속도라고 그러면은 올해 2026년도에는 사실 80조 원 정도를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바탕에는 일단 레거시 반도체 자체가 공급도 확대되고 있고 가격도 상승하고 있어요. 이게 뭐 가장 큰 변수고요. 두 번째는 HBM 쪽에서도 3E 같은 경우가 3분기 때 마이크론한테 추격을 당했었는데 3분기 때 다시 또 이제 점유율을 회복을 했을 정도로 3E도 지금 판매가 증가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4죠. HBM4까지 이제 새로 양산이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에 이제 거기다 조금 더 추가를 한다면 이제 파운드리 쪽이죠. 특히 이제 텍사스 공장이 이제 가동을 시작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반도체 쪽 분야에서만 해도 지금 세 가지 엔진이 지금 계속 올해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당장 밸류에이션을 봐도 PER이 28배, 추정 PER이 23배 정도거든요. 이 정도로 보시고 만약에 올해 80조 원 정도 영업이익까지 생각을 하신다라고 그러면은 저는 지금 뭐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평균 목표 주가는 한 15만 원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는 영업이익이 2배가 이상이 나올 수 있다고 보면은 저는 뭐 2026년 올해 연말까지는 20만 원을 목표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사실 굳이 지금 뭐 쉬어갈 필요가 없다. 네, 달리는 말 올해가 또 이제 적토마 이제 붉은 말의 해잖아요. 예, 그 말보다 더 빨리 달 수 있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삼성전자 아직 안 사신 분들은 제가 보기엔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빨리 사시고 그다음에 갖고 계신 분들은 더 보유하고 유지하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잠정 실적 발표는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과정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10만 전자 언제 가나 이런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들려왔던 게 정말 어제 같은데 이제는 20만 전자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한 가지 좀 차갑게 질문을 던지면 그런데 너무 빨리 달리고 있잖아요. 뭐든지 너무 빨리 먹으면 체하는데 삼성전자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삼성전자 혼자 가는 게 아니거든요. SK 하이닉스도 분명히 지금 그만큼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업계 전체가 강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 홀로 간다 그러면 사실 이제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반도체 업계의 전반적인 확장이라든지 발전을 등에 업고 지금 삼성전자가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증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증가한다든가 뭐 미국만 증가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저는 삼성전자가 충분히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아도 괜찮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업황이 너무 좋은 것이다. 이렇게 굵직하게 좀 큰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 함께 확인을 해보면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좀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던 이슈입니다. 중국이 일본을 다시 또 견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관련해서는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게 사실 한중 정상회담 바로 다음 날 나온 이슈여서 네. 참 동북아 정세가 복잡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서 이중용도가 무엇인가 보니 또 군사용 그리고 민간용 둘 다 사용될 수 있는 물자를 바로 이중용도 품목이라고 보고 있고 시장에서는 사실상 히토류 규제를 강하게 나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좀 스치는데 나눠서 먼저 히토류부터 여쭤볼게요. 히토류는 또 그린란드 이슈까지 엮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히토류 어떻게 보계세요? 일단은 뭐 중국의 가장 큰 이제 무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무역에서 가장 큰 무기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사실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이미 타이완에 대해서 유사시 개입 얘기를 본인의 취임부터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그때 중국에서도 이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갈등이 이미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도 이러한 히토류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이 부각되자 결국 이제 EUV 이제 포토 이제 레지스트 같은 이런 이제 반도체 또 전략 물자를 수출 통제하겠다 이미 얘기를 한 상태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필이면 딱 저희 이제 한중 정상회담 그 사이에 터지니까 참. 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요 부분이 물론 이제 그린란드 이슈도 있겠지만은 한국에는 가장 큰 수혜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뭐 대통령께서 이제 마지막에 또 상해까지 지금 다녀오셨거든요. 상해는 뭐 다른 것보다 대한민국이 이제 일본과의 그 안 좋은 시기에 거기를 근거지로 해서 임시 이제 정부를 통해서 이제 가장 크게 이제 일본과 항전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가장 큰 게 일단은 중국 문제 같은 경우에 중국이 이제 한국에 대한
히토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통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상대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히토류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이 반도체 관련돼 있는 소재 부분들을 통제를 한다 했을 경우에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더 수출할 수 있는, 특히 뭐 동진 세미캠부터 시작해서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첫 번째를 보여주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중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조금 더 악화될수록 한국에 대한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한학년에 대한 해제가 조금 더 빨리 오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엔터라든지 화장품이 요 며칠 동안 사실 강훈식 총리의 어떤 발언 때문에 조금 좀 후퇴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 부분이 전 더 빨라질 수 있다.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공교롭게 딱 아주 적절한 시점에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이 회담을 통해서 한국 기업들이 가장 큰 혜택을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엔터주와 화장품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 엔터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들이 보시다시피 이제 중국 관련돼 있는 그 아티스트들이 좀 많이 있는 쪽이 SM이라든지 하이브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또 플랫폼을 제공해 주는 회사, 또 디어이라는 회사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는 코스맥스라든지 한국 콜마 같은 원료를 대줄 수 있는, 특히 OEM 방식으로 화장품을 해줄 수 있는 기업들이 먼저 지금 한학령 해제에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언급을 해주셨던 내용들, 뭐 히토류, 그리고 일본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 EUV 포토레지스트 관련해서는 시간에서 반응이 좀 나왔습니다. 유니온,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 또 EUV 포토레지스트 관련해서는 이 중간 단계 원료를 만드는 경인양행이 마찬가지로 한 10% 가까이 시간의 거래 상한가로 마감을 한 만큼 오늘 개장 이후 관련 종목들 흐름 주시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일 갈등 이슈와 함께 확인을 해봤고, 그리고 어제 또 글로벌 외신들의 주목을 받았던 게 현대차의 로봇 관련 내용, 현대차 그룹의 아틀라스 공개인데, 여기서 궁금한 건 CES에도 주춤한 주가입니다. 현대차 로봇주 향방과 관련해서 몇 가지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현대차가 CES에서 모빌리티 기술력으로 최고 혁신상을 수상한 데 이어서 야심작인 차세대 휴머노이드 아틀라스까지 공개하면서 어제 장중엔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파티가 너무 일찍 끝난 느낌도 듭니다. 막판엔 차익 매물이 쏟아지며 상승분을 대폭 반납했는데요. 이게 단순한 고점 매도인지 숨고르기일지 오늘은 현대차 로봇주의 진심 팩트체크 들어가겠습니다. 현대차가 야심차게 내놓은 차세대 휴머노이드 아틀라스입니다. 키 190에 몸무게 90, 웬만한 운동선수 못지않게 건장하고요. 자유도 56개를 갖춰서 사람보다 유연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한 단 3분 만에 스스로 배터리를 교체하고 바로 현장에 복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2년 뒤에 생산 현장 투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아틀라스는 현대차 혼자서 만든 게 아닙니다. 현대차 전 그룹사들이 로봇 밸류체인으로 꽉 짜여져 있는데요. 어제 현대차와 함께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현대오토에보는 로봇의 두뇌가 될 AI 플랫폼을, 현대모비스는 눈과 발이 되어줄 자율주행 센서를 책임집니다. 여기에 현대위화와 현대제철이 튼튼한 뼈대와 부품을 공급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이런 아틀라스의 화려한 등장에 장중엔 8% 넘게 치솟으며 신고가를 새로 썼는데요. 그러나 장 마감으로 갈수록 상승분을 대부분 내주며 장을 끝냈고요. 현대오토에버와 로비스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흐름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증권가에서는 지금의 변동성보다는 현대차가 그리는 장기적인 시나리오에 베팅하라고 조언합니다. 먼저 올해 미국의 로봇 훈련소인 RMAC를 열고 공장 투입을 위한 예행 연습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년 뒤인 2028년 아틀라스 같은 로봇들이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면서 생산 현장에 투입되고요. 최종 목적지인 2030년에는요.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서 복잡한 조립까지 로봇이 척척해내고 우리 일상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 로봇 매출까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런 타임라인을 보면서 하나증권은 CES발 모멘텀은 잠시 숨고르기일 뿐 로봇의 대세 상승은 계속될 거라며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도 이번 CES를 통해서 현대차의 로봇과 AI, 자율주행 전략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면서 결국 로봇이 공장 경쟁력을 높이고 북미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릴 구조적 모멘텀이 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리해드린 것처럼 현대차그룹이 제시한 로봇과 자율주행 로드맵은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길게 보고 투자 전략 세워보셔야겠는데요. 이어지는 분석에서 함께 하시죠. 지금까지 안혜수였습니다. 어제 오전 6시였을까요? 현대차그룹이 미디어데이를 통해서 아틀라스를 공개했는데 제가 직접 이 아틀라스 현장을 유튜브로 좀 지켜봤는데 굉장히 유연하더라고요. 제가 또 나름 굉장히 오래 취미 발레를 했는데 저보다 더 유연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외신들도 아틀라스는 호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차 관련해서는 또 모베드가 CES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을 하는 등 기술력은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파티가 일찍 끝났다. 네. 이 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지금 시작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작과 함께 조금 이제 한숨 돌리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행보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게 저도 이제 뭐 계속 봤는데 아틀라스 봐도 제가 봐도 잘생겼어요. 네, 그 정도로 너무 귀엽더라고요. 네, 일단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틀라스를 상용화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을 정도고요. 그다음에 현대차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이제 모베드라는 것을 또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로보틱스의 생태계를 지금 현대차 그룹이 조성을 시작을 했다 이렇게 지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로보틱스 분야 최고의 혁신상까지 지금 받았으니까요. 이 정도라고 하면은 현대차 그룹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 단계는 인간과 공장이죠. 공장에서 인간과 로봇이 협동을 할 거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다 이제 기타 이제 로보틱스 회사와 협력을 이제 파트너십을 이어갈 거고 마지막 단계는 전반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단계에서 보면 지금 현대차는 첫 발을 띈 그런 상태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저는 이제 가장 큰 이제 그림은 일단 현 단계에서는 테슬라의 옵티머스라든지 아니면 엔비디아의 알파마이와 경쟁이 충분히 가능한 수준까지 와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올해 같은 경우는 AI 산업이 전반적으로 소사이어티, 그러니까 AI 소사이어티가 이제 본격적으로 창출되는 이제 시기에 돌입하기 때문에 이 현대차에 관련된 로보틱스 전반적인 산업들이 이제 생태계가 아마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성과를 낼 수 있는 단계에 진입하지 않을까. 그리고 다 보면은 저는 관련된 종목들, 특히 현대 오토웨버라든지 현대 모비스, 현대차까지, 현대제철까지 전반적으로 모든 현대차 그룹들이 로보틱스 생태계에 맞춰갖고 밸류에이션을 한번 더 한번 평가를 좀 받아야 되는 단계에 진입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예를 들면 지금 현대차 요즘 주가 계속 많이 올랐어요. 근데 PER이 지금 7배, 추정 PER도 7배밖에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현재까지 올라온 주가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미국과의 이제 상호 관세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 전기차라든지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서 올라온 거고 아직 로보틱스 생태계가 아직까지 밸류에이션에 반영되진 않았다. 이렇게 지금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목표 주가 지금 시장에 35만 원 나오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높게 잡으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 CS2022에서 나오는 현대차 로봇 관련되어 있는 생태계는 저는 첫 발을 띄는 단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밸류에이션 관련해서 35만 원까지 가능하다, 그 이상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궁금한 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무래도 본 사업은 자동차 판매잖아요. 이 자동차 판매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현대차 주가를 접근할 때는 이제는 본업인 자동차 판매량보다 앞서 언급해 주셨던 로봇 모멘텀을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조금 더 어느 쪽에 비중을 줘야 되나요? 저 사실은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대차가 사실 그동안 주가가 계속 못 올랐어요. 왜냐하면 실적은 해마다 매출이 한 10% 이상 계속 증가하는 회사인데 자동차는 너무 잘 만들어요. 너무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바탕을 깔려 있는 거고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제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전기차 이외에 더 추가적으로 어떤 혁신적인 모멘텀 비즈니스를 갖고 가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 그동안 그게 없다가 저는 지금 봤을 경우에 로보틱스, 자율주행까지 새롭게 지금 비즈니스를 이제 추가하는 상황이 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은 앞으로의 이제 비즈니스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판매는 깔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다가 추가적으로 자율주행과 로보틱스까지 합산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생태계가 얼마나 빨리 현대차의 매출을 일으켜 더 증가시켜주는가 이것을 좀 지켜보시면은 앞으로 향후 현대차 주가의 영향을 이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원래 잘하고 있는 사업에 더해서 새로운 사업도 잘한다.
한 가지 궁금한 건 그렇다면 주가 상승세 시기일 것 같아요. 지금 시장 흐름을 보면 어제도 사실상 뭐 현대차 그룹주가 장 초반에 오늘장 주도주로 치고 나오나 싶었는데 주가 상승세를 모두 내주고 마감을 했거든요. 그 배경에는 SK하이닉스가 중간에 갑자기 치고 올라오면서 다시 또 수급이 반도체주로 쏠리면서이거든요. 이 시속 게임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런 건 우려사항이 아닐까요? 저는 뭐 우려라기보다는 향후 협동이 되지 않을까, 상호 보완적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반도체가 그만큼 올라와야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보틱스에 관련돼 있는 비즈니스가 더 커질 같이 수가 가는 있거든요. 거네요. 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생태계가 출발됐기 때문에 이 생태계가 과연 매출이라든지 비즈니스의 수익을 낼 수 있는 포인트가 어딘지를 사실 봐야 되거든요. 저는 다른 것보다 자율주행 서비스가 테슬라 같이 풀SD가 현대차에서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가 가장 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전반적으로 짚어봤습니다. 또 한 가지 신사업 함께 진단을 들어보면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인데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는 셈법이 좀 복잡해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제 한국경제신문의 단독 보도를 보니까 정부가 금융업과 관련해서는 지정업종을 한해서 뭐 자회사로 편입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좀 궁금한데 자회사 편입이 가능하다는 어떤 뜻입니까? 네. 그러니까 발행 컨소시엄이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할 경우에는 은행이 최소한 5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는 이제 규제를 도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갈등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도입을 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전반적인 금융시장을 컨트롤하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지금 당정이죠. 당정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원래 목적은 한국은행이 통화를 컨트롤하는 부분이 아니라 민간 부분에서 새로운 통화 창출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연준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데 전혀 관여를 못합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 이상하게 지금 한국은행이 들어와 갖고 돈이 가장 많은 데가 주도권 싸움 중이네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돈이 가장 많은 데가 은행이거든요. 그런데 은행한테 또 돈을 발행하라고 권한을 주는 거거든요.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스테이블 코인법에 가장 큰 위배가 되지 않나.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로 다들 지금 중앙은행이 컨트롤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반대거든요. 그런데 한국과 이 유일하게 한국은행한테 그 규제권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갈등이 커지지 않는가. 그런데 뭐 중요한 것은 일단 그것뿐만 아니라 일단은 한국 같은 경우 이제 빅테크들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빅테크들도 충분히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진다라고 그러면 그래도 그 약간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결국은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항상 필요한 이러한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지금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방향은 지금 맞게 가고 있지만은 그 과정에서 좀 갈등이 심하다. 이렇게 지금 기존 제도권과 새로운 민간 쪽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좀 약간 갈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여러 가지 조정을 거쳐갖고 좀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스테이블 코인도 저희가 첫 삽을 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 다들 얘기하시는 게 그러면은 네이버 카카오를 사면 되느냐 계속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는 뭐 큰 틀에서 본다면은 발행 주체가 되는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핀테크 종목들 여기가 결제라든지 아니면 자산 관리라든지 전반적으로 핀테크 종목인 카카오페이라든지 카카오뱅크 그다음에 네이버 파이낸셜 뭐 갤럭시 머니터리라든지 헥토 파이낸셜 같은 이런 핀테크 그룹까지 한번 같이 보시면은 아마 전반적으로 향후 저희 스테이블 코인 한국에서 발행되고 또 이제 발전하는 모습을 저희가 수혜를 충분히 받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은행보다는 지금 결제사나 핀테크 플랫폼을 조금 더 보고 계신 거네요. 네, 왜냐하면 사실 은행한테는 이미 은행이라는 곳은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돈이 있는 사람한테 또 돈을 발행하라고 권한 줘봤자 그럼 제가 봤을 땐 추가적인 혜택보다는 은행 내에 있는 뭐 토스라든지 이런 그런 결제 시스템 회사들한테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지만 은행 자체한테는 제가 봤을 때는 스테이블 코인이 갖고 있는 혜택이 그렇게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어느 정도의 테마성 재료가 있는 섹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뉴스에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변동성에서 투자 전략을 잡기가 좀 어려운데 스테이블 코인 관련 섹터는 중기로 봐도 괜찮은 섹터인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중장기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한국에서도 되게 지금 갈등이 심하거든요. 특히 이제 중앙은행과 그다음에 이제 당정 간의 갈등이 되게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또 가본 길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첫 삽을 뜨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제도를 심어 놓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계속 수정해 나가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지금 미국도 이미 지금 작년 7월, 8월 달에 스테이블 코인법 통과시켜 놓은 이후에 지금 다시 또 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제가 봤을 때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 법 자체가 하나가 한 번에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 앞으로 향후에 이제 한국 금융시장에 영향을 계속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서 수익을 이제 추가하시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이완수 대표님 첫 출연인데 첫 출연부터 또 깊은 인사이트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진 게 정말 적토마의 해만큼 그 이름만큼 지금 코스피 시장이 뜨겁게 달리고 있거든요. 어느새 4,500선까지 단숨에 올라왔는데 연말 전망 좀 어떻게 보실지 궁금해요. 저는 뭐 연초부터 작년 연말부터 말씀드린 게 올해는 6천은 충분히 가능하다. 충분히. 6천이요? 예, 충분히 가능하다 코스피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기전은 뭐 다른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다양한 변수들이 있겠지만은 이거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올해 코스피의 전반적인 영업이익 성장률을 평균적으로 30% 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지금 연말 코스피 지수에서 한 30에서 35% 정도의 주가 지수 상승을 보신다면 저는 6천 지수는 그냥 기업들의 펀더멘탈 밸류에이션만 갖고도 올해 충분히 달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6천 말만 들어도 조금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6천 시대에 함께 응원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지금까지 오늘은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